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오늘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는 오늘이 먼저 나오네요. 오늘 사실 YTN 건너길을 제가 버스를 내려서 걸어오다 보니까 몸 반 정도가 불편한 장애인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과 아들이 같이였다가 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들의 얼굴을 더우니까 이 두 손으로 땀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애틋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자녀를 태안의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잃어버린 부모들의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봐도 저는 이런 결론까지 가더라고요. 수시 입학제도, 입학사정관제도,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등의 이유로 캠프 참여가 불가피했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학교장과 교사들의 음주, 과연 이 캠프만의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해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이어가다 보면 거기엔 아주 작은, 매우 작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오늘 증시 상황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저희들이 좀 다른데 시간이 좀 할애가 돼가지고요. 짧게 가야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오늘 증시 상황이 1880 돌파를 했는데 일본 자민당의 이 대승 소식이 그렇게 앞으로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 별로 달갑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뭐 그 자민공명연합 자체 참여 선거 자체가 그동안 이미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자체가 증시에 좀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봤던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잘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어찌됐든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개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예. 지수는 플러스로 끝났는데 장중에 더 많이 올랐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못 지켰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에서 뭐 반영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점이 끼어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크게 된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중국이 아직 뭐 이렇게 돌아선 모멘텀 자체를 못 보여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출 여건 자체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까지 저런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LG화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현대자동차까지 쭉 해가지고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걸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자체도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장에 반영된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하자면 일본이 뭐 중국은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 뭐 누차히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우리 조영천 소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 말입니다. 네. 이게 아베노믹스가 잘못 실패로 갈 경우에는 아마겟돈 즉 뭐라 그럴까요?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네. 이제 아베노믹스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인 부분만 나타나고 있지만 서서히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올리다 보니까 일본인 대부분 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연금 생활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계속 살림살이가 피폐해지는 거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속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자체를 과연 어떻게 아베가 아베 총리가 메꿔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친다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현재 일본의 빚 자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대당 적자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 지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지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달콤하다고 나가다 보면은 일본 경제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 글로벌 쪽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난 9월달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도 그 문제가 다시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데 향후에 보게 되면 엔내 약세, 그다음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어떤 폐해가 자꾸 드러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 지난 상반기 같은 그런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큰 피해를 입는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일본도 일종의 관치금융이고 그죠? 구로다 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뭐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금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독일도 어떻게 보면 관치금융의 또 하나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관치금융의 뭐 전형적인 형태인데 자, 이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모두 관치금융이 대세인 국가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시가 어떻게 각각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일단 중국이라는 부분 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네. 그런데 중국이라는 부분이 지금 글로벌 시장을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일단 보고 있는 부분 같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카드가 다 오픈된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과 일본 카드는 오픈이 됐지만 유럽은 아직 카드를 오픈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놓고 봤을 경우에 향후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마지막 카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이 조금씩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유럽 쪽을 오히려 더 키울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도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준다 보면 네. 일본이 살아나면 글로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넓게까지 이제 제가 분석하기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극단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좀 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우리가 어떤 헤게모니를 잡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되는 건 아니고 부정적인 부분이 먼저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태가 좀 풀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우리나라가 헤게모니, 세계 경제 질서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도 없고 잡지도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이성철 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정부가 어제 취득세 인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뭐 취득세 인하 문제가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네. 근데 일단 방향은 취득세를 인하한다. 그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경기 부양 차원에서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식을 이제 택했는데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아예 영구적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건 좀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를 네.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이 2%고요. 네. 9억 원 추가가 되면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뭐 조금씩 낮춰주는 식으로 할지 아니면은 구간을 좀 더 추가로 나눌지 또 뭐 1주택자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뭐 혜택을 좀 더 줄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이제 강론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는 낮추는 걸로 일단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네. 정기국회 8월까지 이제 방침을 정해서 정기국회에 제출을 한다는 계획인데 예, 아마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방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낮추게 되면은 지방 재정이 그만큼 이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을 얼만큼 이 취득세 경감분만큼 보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한 가지 남게 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이른바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취득세율이 이제 지금 인하하기로 하고 어차피 인하 시점까지는 일정 기간 이제 이 시차가 생기게 되는데 네. 정부는 소급 적용은 물리적으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취득세율이 낮아질 때까지 그렇죠. 인하가 확정이 될 때까지 아마 거래 안 하죠. 거래를 안 하고 네. 주택 특히 사시는 분들은 기다리게 될 텐데 네. 그럼 아마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동안은 거래가 완전히 실종이 되는 네.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자체로는 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만 적어도 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이 확정이 되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몇 달 동안은 상당한 정도의 거래 절벽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 국내 기업의 근로자 분들을 놓고 보니까 연차 휴가 이게 한 15일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용 안 하신다고요? 예, 뭐 대부분 아마 연월차 꼬박꼬박 챙겨서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한 300개 기업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 기업의 한 4분의 3, 75% 정도가 연월차 휴가를 근로자들이 일부만 사용하거나 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휴가 대신에 연월차 수당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한 부분이 제일 많았고요. 네. 업무 과다나 대체 인력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일 때문에 도저히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런 대답이 또 뒤를 이었습니다. 예. 상사의 눈치 보느라 못 간다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연월차 휴가 가기보다는 차라리 수당을 받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연월차도 안 보내면서 수당도 안 주는 그런 기업이야.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가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이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길다라는 건 뭐 어제 오늘 새삼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쉴 때 제대로 못 쉬고 또 그 쉬지 못하는 이유가 업무 과다나 눈치 보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는 사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근로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바뀌어야죠. 저는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나요? 예. 상당히 그 용기가 필요한. 예. 아니 15일 쓰라는데 안 쓰는 게 이상한 거다 싶어가지고 예. 눈치 안 보고 그냥 써버렸습니다. 예. 세 번째 소식은 가짜 석유 이야기네요. 네. 가짜 석유가 뭐 어마어마한 수백억 원대 가짜 석유를 만들어서 판 일당이 잡혔는데 문제는 공무원 이것을 감시 감독해야 될 기관원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940억 원대 가짜 석유를 제조해서 유통시키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비호한 경찰관 세무공무원들 모두 32명을 적발을 했다 그러는데요. 네. 이 가짜를 만들어 판 사람들도 잘못입니다만 그것을 감시해야 될 때가 1차적으로는 한국석유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공기관인데 예. 가짜 석유 적발하는 데인데 여기 전현직 간부 4명이 대포폰을 이용해가지고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네.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고 그러고요. 예. 심지어 이 단속 경찰관하고 짜고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투자를 한 간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니라 예. 고양이한테 아예 그 생선을 발려서 입에까지 넣어주는 그런 행태인 것 같은데 예. 뭐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예. 가짜 석유를 만드는 정제회사를 차린 어느 업자를 보니까 축구장이 2.5배 면적에 한꺼번에 518만 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세상에. 대형 탱크까지 가졌다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거의 기업화된 정말 마피아식으로 예. 단속 공무원까지도 매수가 된 이게 이런 데서 다 세금이 새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수가 뭐 괜히 부족한 게 아니라 예. 이런 데서 세수가 빠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화를 지켜주신 유엔 장병들 앞에서 날로 번성하는 국가임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 관리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게 보면. 말입니다. 그죠? 네.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지하경제를 오히려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생생경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늘 듣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밝혀지는 그런 방송이고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 웹사이트는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로 들어오셔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곽수종의 생생경제. 이 풍선의 한쪽을 꾹 누르면 다른 쪽에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죠. 또 그쪽을 쿡 누르면 방금 잡고 있던 쪽에서 또 푹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 이야기를 하니까요. 결국 이 조세 수익을 더 늘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에다 세제 혜택을 많이 줬는데 이제 비과세 혜택을 줄이겠다.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즉 현금을 많이 쓰시라. 그러면 지하경제가 양성화가 되고 조세 수익에도 더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재밌는 연구인데 다양한 지표상에서 보면 캐시 이코노미, 즉 현금 경제가 확대되는 움직임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캐시 이코노미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용어는 현금, 즉 화폐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에는 다양한 지급수단이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지불하기도 하고요. 계좌 이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금이나 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추적이 되지가 않죠. 네. 기록이 남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현금을 활용한 거래가 늘어날수록 예. 그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가 더 용이해지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하 경제,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와 동전의 양면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러한 캐시 이코노미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 현금 화폐 발행액이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한 5 내지 6%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것이 사실은 2009년에 고액권 지폐인 5만 원권이 발행이 되면서 화폐 발행액이 많이 늘었죠. 네. 그래서 20%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예. 이것이 쭉 떨어져서 지난해에는 11.7%까지 낮아졌는데 네. 이 지표가 올해 들어서 10% 중반대까지 많이 높아졌고요. 네. 또한 이렇게 풀린 돈들이 최근 들어서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고 나서 얼마나 돌아오는가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화폐 환수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예. 이런 화폐 환수율 지표는 2007년과 2008년에는 95%대,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100만 원을 풀면은 95만 원은 시간이 지나면은 돌아왔는데 네.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환수율이 70%대로 떨어져서 많은 돈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하경제를 정부가 양성화하겠다 해놓고 왜 이렇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현금 보유를 더 선호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결국은 그런 해석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예.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하 경제 양성화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정부 쪽에서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경제의 특징, 이러한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규제나 통제를 피할 수 있는 현금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다른 요인은 그동안의 이 경제 움직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런데 이 금리는 왜 중요하냐면 현금 보유의 기회 비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이면 예.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들고 있을 때 그만큼 기회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피해서 자신의 재산을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기회의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현금을 보유하는 이러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요인으로는 올해 들어서 올해 초에 다소 좀 특수한 요인이 있었죠. 북핵 관련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나라에서 고조가 되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현금을 우선 좀 확보해 두자, 현금을 가지고 있어 보자 하는 수요도 늘어났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리고 금융종합소득세를 올려도 상관없이 이분들이 저축을 많이 할까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나 높아질 것인가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최근 한두 달 정도는 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네. 이것 때문에 저금리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이 금리가 이제 하락 트렌드에서 상승 트렌드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에 은행 예금이 굉장한 메리트를 부여를 할 정도로 네. 높은 금리 시대가 돌아올 것인가는 다시 좀 재고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 트렌드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요. 예. 물가 상승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현금 보유의 기회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최근에 정부 쪽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고액자산가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 현금 보유의 기회 비용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세금 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커다란 그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그렇겠죠. 요인이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지금?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이용한 거래가 늘고 예. 현금으로 재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예.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로 인해서 지하 경제 내지는 캐시 이코노미가 늘고 있다라고 추측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과연 이 돈이 어디에 어느 정도나 가서 머물러 있는지 고여 있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현상들, 예. 백화점에서 현금을 보유하기 위한 금고의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든가 내지는 최근 들어서 그 금에 대한 투자 수요 내지는 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든가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화폐 발행액 증가율 예. 내지는 화폐 환수율의 이 지표 측면에서 예. 5만 원권 발행액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예. 5만 원권 화폐의 환수율이 예. 또한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져서 61.7% 수준에 불과한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결국은 고액 자산가들 내지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현금을 금고에 넣어두거나 내지는 땅에 묻거나 지금 뭐 자신 또는 자녀들에게 양도하거나 네. 이러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새벽마다 포크레인 들고 논을 좀 파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 지하경제를 정부가 양성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역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방금 뭐 설명을 해주시긴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그 질문보다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대부분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혼돈스럽네요. 비중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지하경제 비중이 지금. 네, 사실은 지하경제의 특징이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한 나라의 지하경제가 얼마나 커졌나 네. 그리고 GDP 대비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를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논란도 많은 작업입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연구자가 있는데요. 네. 프리드리 슈나이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독일의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예. 이분께서는 사실은 각국 지하경제의 측정과 비교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적인 연구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계시고요. 네. 실제로 이분이 발표하는 각국의 지하경제 비중이라든가 지하경제 규모 지표를 세계은행, IMF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자신들의 공식 자료 내지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분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측정을 한 가장 최근 논문이 작년 말에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2000년에 27.5%였다가 2009년에 24.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예. 근데 눈에 띄는 대목이 2010년에 24.7%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예.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이 상승한 이 시점이 2009년 하반기에 고액권 집회인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했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2009년 하반기 직후부터 화폐의 유통 속도라고 하는 우리 경제에서 돈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한 시점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의 지하경제 비중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네요. 5만 원권. 이 신사임당의 이 발행이 심사임당 그림이 그려져 있는 5만 원권 발행이 우리 지하 경제에 상당한 어떤 내용을 암시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 폐지 이게 오히려 더 지하 경제를 확대시킬 수 있고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신용카드 이 소득공제 제도는 개인들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서 세금을 다소나마 덜 내고 그렇죠. 더 돌려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현금보다도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이렇게 늘려왔죠. 네. 99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측정이 불가능했고 과세당국에서도 추적이 어려웠었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원이 많이 공개가 되었고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나라 이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것으로 일단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제도를 현 시점에서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정부 쪽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수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제도가 소득공제이지 세액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는 역진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이러한 캐시 이코노미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까지도 축소 또는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금 사용이 늘고 카드 사용은 더더욱 줄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어쩌면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루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세원을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지금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입장에는 정부 쪽에서는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로 다시 세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 제도의 변경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용호 박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1998번님 5만 원권 발행도 일조했을 듯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한 분은 현금으로 노량진 고시식당을 가면 현금으로 먹으면 3만 3천 원 식권을 살 수 있는데 카드로 하면은 4만 5천 원을 받아서 신고를 했더니 정부 쪽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경제연구원의 조용무 연구원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일본 자민당 선거에 대승을 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일찍이 이 YTN 생생경제를 통해서 그림자 금융을 이야기해 주시고 경제에 대한 경착륙 가능성을 지적했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참여연 선거 결과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한동안 갈등 관계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통해서 군대를 보유하겠다고 했고요. 네. 또 그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하면서 그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오이다오 그 영유권 문제를 두고서 일본이 3단계 지배를 위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해상보위청의 보안청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위대를 통해서 무력 충돌 시 신속하게 출동시킬 수 있게 하고요. 네. 3단계는 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무력 행위에 대응한다는 그 군사적 대비책인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을 방위하기 위해서 해병대 창설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그 경제 동반자 협정에 일본이 참여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꾸로 한국에 대해서는 FTA를 체결을 서두르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대만과의 그 양안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네.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 우경화로 인해서 중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이익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좀 가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 정책 양쪽 사이에서 이익을 또 신뢰 관계를 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 내관일 수 있거든요.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에는 아마겟돈이 될 수 있어서 괜히 그 폭탄 끌어놨다가 그냥 자기 팔 한 뚝 날아가 버리면은 괴로울 건데 오히려 중국하고 카스트라테프타 밀약과 같은 옛날에 일본과 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빼들어 버렸지만 중국 같은 밀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을 잠재우거나 향후 아시아의 판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관계에서는 뭐 신뢰 관계를 지금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네. 또 국제관계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그 우경화로 치달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낮은 선봉, 북한의 낮은 선봉을 제가 듣기로는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항구 이용권을 조차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중국 군함이 낮은 선봉 쪽으로 가 있다. 이럴 경우에 상당히 어떤 위협적인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경제 문제로 한번 들어와서 지난 주말에 중국인민은행 이 전격적으로 은행 대출 금리 하한을 철폐했는데 대출 금리 하한 철폐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유가 뭡니까? 네, 앞으로 금리 결정을 시장의 역할을 잘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 하한은 기준금리의 70%였습니다. 그래서 4.2%까지 낮출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 규정이 철폐되면서 기업과 개인들은 차입 비용이 낮아지게 되고요. 네. 또 낮아지는 만큼 소비 주도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 카드를 지금 꺼낸 그 중국의 속내를 보면은 네. 현재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면서 네. 실질 GDP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리 정책을 써야 되는데 현재 부동산 버블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네. 지준율이나 정책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금리의 시장화 개혁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면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삼아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정부가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 금리 하한을 낮춘다 또는 폐지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보여주는 부채를 지면서 소비를 해라. 나중에 경제 공황이 오거나 대공황이 오면 난 모르겠다. 하여튼 일단은 이 정부에서 잘 나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없애줄 테니까 낮춰줄 테니까
빚내서 소비해라 이거 아닙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단기적인 그 사항은 경제적 효과는 그러니까 크지는 없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정책은 맞습니다. 특히 그 예금 금리의 사항까지 만약에 철폐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그 경기 그 회복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그 상당히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하지만 그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현재 대출 기준금리 하한선이 4.2%에 대출해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뭐 대출 금리가 낮는다고 하더라도 담보 능력이 없는 4,500만 개 민영 기업들은 여전히 은행 문턱을 넘을 수가 없고요. 네. 뭐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지 지방 정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금 수요가 왕성하기 때문에 고금리에라도 계속 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시장화 개혁에 앞서서 은행의 고비용, 저효율, 주범인 그 관치금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고요. 네. 또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복잡한 보증 시스템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뭐 금융 위험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들 청취자분들도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중국이 이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7.5% 그죠? 이게 정말 인위적으로 조작이 안 되고 정확한 통계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상반기에 중국의 철도 화물 수송량 같은 경우 보면은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마이너스 2.8%로 줄어들었고요. 네. 전기 소비량도 5%로 그 작년 동기 12%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악화됐는데요. 그러네요. 또 성장률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정자산 투자, 또 실질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모두 악화됐습니다. 네. 특히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의 그 변화율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했다는 점인데요. 예. 이 격차 확대는 경제 구조의 그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때문에 이런 모든 지표를 보면은 실제 경제학자들이 추정한 바로는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로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런 지표들을 정확하게 세부 내용을 밝혀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그 7.5%인지 6%인지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2008년 리만 사태 나올 때만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보수 연구소에서는 5%대 성장일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도 10%를 냈거든요.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왜 이렇게 통계력이 제기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통계 집계 방식의 그 기술적인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3만 9천만 명이나 되는 유동 인구뿐만 아니라 취업 인구가 수시로 이동하고 있고요. 또 지역 간의 상상과 운송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 측정상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GDP 생산과 관련해서 작업 가격을 할지 선출법을 할지 후입 선출법에 따라서 GDP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라든지 헬스케어, 주택, 여행 같은 경우에는 통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1,000조 원 정도 규모 되는 온라인 소비라든지 온라인 게임 같은 새로운 소비 패턴은 항목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중국도 지하금융시장이 GDP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요. 특히 짝퉁 상품이라든지 어음제도가 통계에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소비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중국 GDP를 보고서 중국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공산당의 신뢰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 총사령탑이죠. 리커창 총리. 이 경제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쳤다고 하는데 정말 변화가 없을 겁니까? 네, 당분간 변화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안정 성장하고 인플레이션 방지에 앞으로 주안점을 둘 것 같고요. 또 재정 확대라든지 금리를 낮췄을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 문제가 커지니까 앞으로 중국은 사회 격차 해소하는 쪽에 그 모든 초점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대규모 그 경기 부양보다는 에너지 절약형 가전 제품이나 태양광 발전, 전기 자동차와 같은 첨단 그 중국이 이끌어가는 그 성장 동력에 보조금 주는 정책과 같은 소규모 재정 정책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농공인 자폭을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앞으로 심각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정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60만 건 이상의 매년 그 크고 작은 시위 건수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 격차가 확대되고 그리고 또한 그 지역 간 격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상생경제협동조합 3부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